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신재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디지털 헬스 학회 그리고 의학신문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의료와 관련돼서 같이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양력은 다음과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관련된 해외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잉사라고 다 아시겠지만 이 비행기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꺾이고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물류 회사가 이 코로나를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여행을 못 다니고 그래서 이동을 못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라는 걸 저희는 깨닫고 있었죠. 네, 헬스케어에서도 비슷한데요. 이제 의사를 만나지 않아서 분명히 불편한 건 많지만 그래도 저희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론 순간적으로 그 환자가 급증을 해서 외래나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불편감이나 피로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왼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 코로나 첫 번째 퍼스트 웨이브가 왔을 때 미국의 원격 진료량이 78배까지 증가했다가 현재는 38배로 안정화된 추세고요. 관련해서 미국의 최대 헬스케어 기업인 텔라닥 같은 경우도 주가가 피크를 찍고 현재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를 좀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궁금한 점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가 과연 대면 서비스만큼 좋은 진료를 제공할지 또는 적어도 동등한 수준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이제 개선시킬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1주에서 2주마다 이 병원을 방문하던 사람들이 그 원격 의료를 통해서 더 자주 방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일인데 환자를 보다 보면은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격 의료의 경우에는 훨씬 좀 이런 게 쉬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단순하고 임시적인 수준의 원격 의료를 이제는 좀 연속성을 부여하고 실제 대면 진료와 유사한 어떤 레벨까지 보장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공적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CMS에서는 2023년 12월까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2024년부터는 비대면 서비스가 영속적인 건강보험의 서비스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가 갖고 있는 속성, 즉 진료 외에 예방, 관리, 재활, 추적과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환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라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2020년에 리봉고라는 회사를 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텔라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처방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 관리, 예방, 교육까지 제공을 하겠다. 즉 원격 의료 플랫폼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환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와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과적인 환자는 그럴 수 있다 치고요. 이제 외과적인 경우에서는 어떨 건가를 좀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는 외과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경우가 약 한 30% 정도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페이즈 3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는 시기에서는 다시 비대면 진료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결과를 옵니다. 즉 수술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 버추얼 비짓이라고 하는 원격 의료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꺼려했던 부분으로 여겨지는 건 미국의 얘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내가 연속적이지 않을 진료에 대해서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관련돼서 내가 교육을 받는다든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로 현재 이제 미국 의사학회지에서 자마라고 하는 학회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럼 만약에 전체 수술로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수술, 즉 저희가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 맹장 수술, 담낭 절제술에서는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무작위 할당 실험을 했을 때 당연히 뭐 30일 내 병원 재방문의 대면과 비대면의 그 서비스의 차이는 없었고 오히려 그 환자 중심성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의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의사가 진료를 하는 소요되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어떤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수가에 차등을 줄 근거는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라는 논문이 같은 자마 서저리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채소 침습 같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암 수술과 같이 조금 더 고도화 되고 복잡한 수술은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MD 앤더슨에서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90일 내 재입원이 보시는 그 그림의 A에 보시는 바와 같이 16.5%, 16.3%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즉 이게 단순히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암종이 뭐 수술이 고도화되냐 안 고도화되냐의 문제도 아니다. 즉 어떤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이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투입되는 자원, 즉 의사가 이거를 위해서 소모해야 되는 비용이나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어땠을까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원격 의료든 뭐 디지털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 현저하게 저하된 이동량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두 개를 뽑고 싶습니다. 즉 왼쪽에서 보시는 이 SK텔레콤 자료인데요. 쭉 이렇게 뭐 상업지역이나 관광지에 대해서 이동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제일 사랑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 식음료 배달 앱 때문에 비건강한 생활 행태가 증가했고 최근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상의 모든 남성의 절반, 즉 50%가 비만에 해당한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건강하고 비건강한 행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방과 관련된 행태도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검은색 실선이 대구, 그 다음에 그 점선이 이제 대구 외 지역인데요. 신천지 때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신천지 때 발생했던 문제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뭐 당화혈색소 검사, 안저 검사, 그리고 콩팥 기능 검사가 대구에서 다 이제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뭐 암 검진이 됐든 일반 건강 검진이 됐든 자신의 질환을 체크업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 의료 행태 자체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고 옛날보다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외국과 비교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체감을 해봤냐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즉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외래 명세서가 약 4조 건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그거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명세서를 그 버추얼 트라이얼, 즉 전화 오디오 온리긴 하지만 전화 처방을 한 건수는 0.6%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반면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의원급세 약 1200, 3000개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원이 약 3만 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 사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거는 한 15,000개라고 하면은 의사들은 충분히 한 80%, 그러니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한 80%의 의원들은 이런 비대면을 이용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 상황이지만 막상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체득을 못 해본 상황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미국 자료를 보면은 27%가 이게 2020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를 써봤고 그 다음에 그 33%는 내 의사가 원격 의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가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해 당사자 간의 이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되게 특징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전화 진료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전화 진료가 버추얼 비짓으로 인정된 게 2022년이고요. 그 전까지는 미국은 항상 비디오랑 같이 있거나 리얼타임으로 인터랙티브 하거나 일부 진료과, 피부과나 안과나 일부 진료과만 사진을 저장하고 뭐 24시간 내에 뭐 회신하거나 이런 방식이 허용이 됐고 기본적으로는 실시간 소통을 이제 중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가장 사용하기 쉬운 진료라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오히려 50대 이상의 그룹의 이용률이 높고 관련해서 굉장히 뭐 복약 수능도가 증가하는 사례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고민하던 어떤 혹시 놓칠 수 있는 합병증의 고도화된 질환들보다는 단순한 고혈압이나 이형 당뇨 또는 고지혈증과 같이 매주 뭐 약을 계속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주로 발생을 한 게 알 수 있고요. 또한 평균 일정이 59일인 거는 딱 보통 2달 간격으로 의원을 방문하는 그런 주기와 일치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고령층한테 처방이 뚜렷했을까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일단 비교적으로 쉬운 전화 상담이라는 아주 심플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고연령층일수록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병원 방문에 대한 거부감, 또한 동시에 기저질환자들이 굉장히 코로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복약 수능도를 높여서 상대적으로 나의 중증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발표한 한신적 비대면 진료 효과 연구에 따르면요, 제가 여기 그 공동연구원을 참여했는데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 모두 처방 일수율이 증가를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경향은 아래 표에 보시다시피 나이가 점점 증가하면서 효과의 수치가 점점 뚜렷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고혈압의 경우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입원 환자 경험률이나 1년 내 응급실 방문율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에서도 처방 일수율은 증가했고요. 다만 당뇨는 입원 환자 경험률이나 응급실 방문율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이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보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 진료와 또 다른 하드로 떠오르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도 저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미국의 디지털 치료제 기업 중에 유명한 아킬리라는 회사의 그 CEO가 한 얘기인데요. 디지털이 단순히 의료를 돕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체가 그 치료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발전이 된 거는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디지털 테라퓨틱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산업 생태계에서 이제 발전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웰트, S알파, 헤링스, 아토머스 뭐 여러 가지 6개 기업들이 되어 있고 연세대가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가 원래 작년에 올해 하반기에 가입한다고 했었는데 취소를 해가지고 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이 원격 의료와 하나도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얘기를 틀어보면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이거는 의사가 처방을 하는 부분입니다. 즉 옛날에 웰니스 서비스가 내가 관심 있는 서비스를 뭐 구글을 하든 네이버에서 찾아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훈련을 했다면 이거는 이러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고 진단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사가 앱을 처방하고 그 처방한 앱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가 진료를 반영을 하고 이런 그 의사든 아니면 간호사가 됐든 중간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매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약을 파는 거랑 이 디지털 치료제를 파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보통 학회를 가면 뭐 제약회사가 이런 그 브로셔를 나눠주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이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보통 금요일날 밤에 파티를 하고 토요일날 새벽 2시 40분에 집을 돌아가면서 마약을 했었는데 그거 1분 전에 핸드폰에서 알람을 주고 당신의 마약과 관련된 욕구가 1분 뒤에 원래 보통 나오던데 우리랑 같이
이거를 좀 릴리프하고 최대한 약을 안 하게 좀 훈련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밑에 이 노란색의 indication for use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타이레놀을 먹든 뭐 약을 까보면은 항상 뭐 약은 이렇게 복용하세요 하는 거랑 같은 원리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 왜 웰리스랑 자꾸 다른 걸 강조하냐, 비슷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적 효과를 증명한다는 부분입니다. 즉 방금 보여드렸던 그 리셋이라고 하는 페어 테라퓨틱스라는 그 회사의 이 첫 번째 의료기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 중독을 끊을 확률, 즉 알코올이나 코카인이나 마리화나나 어떤 자극제를 끊을 확률이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오른쪽은 이 마약 중독 환자들은 계속 그 병원에 오는 게 중요한데 빨간색이 쓴 사람들인데 이 병원에 올 확률이 계속 유지가 돼서 파란색보다 안 쓴 경우보다 훨씬 높게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약 중독은 우리한테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불면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당신의 뇌를 훈련하세요. 더 나은 수면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6주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너한테 맞는 추천 수면 시간, 그 두 번째는 행동을 어떻게 바뀔 거고, 그 불면증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오늘 진짜 못 잤으니까 완전 하루 망할 거야 라고 하면 잠이 더 안 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단 6시에 출근할 때 야, 너 그래서 오늘 몇 점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면 100점 망했어 라고 하고 6시에 집에 들어올 때 실제로 몇 점 망했어? 라고 하면 60점. 거봐, 네가 그렇게 잠을 많이 못 자도 실제로 너의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보면 네가 생각하는 만큼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모셔널 서포트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환자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침대가 편안한지 또는 습도가 적당한지, 조도는 좋은지, 소음은 어떤지에 대해서 수면 환경을 체크하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에듀케이션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6주 쓰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스스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줍니다. 이게 되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불면증이 있어서 정신과에 가보면 이게 처음 해야 되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수면제 복용부터 먼저 권하고 관련한 정보는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녹색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쓴 사람이고 보라색이 안 쓴 사람인데, 녹색 같은 경우는 그 6개의 세션을 9주 내에 완성을 하고 이 불면증이 6개월, 12개월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잘못된 불면에 대한 인지, 습관, 행동을 바꿔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꾸준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PT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웰니스나 건강이 딱 중재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안 좋아진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기존의 웰니스와는 계속 다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가 2020년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질환을 받은 환자들한테 처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관련돼서 임상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새로운 범주의 의료기기로 인증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비의료와는 분명히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게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처방, 처치, 지도 이런 내용들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의료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 의원급에서 향후에 멀지 않은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료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방 같은 측면에서는 경도 인지 장애라고 의사가 진단한 사람들이 인지 재활 훈련이라고 하는 이미 과학적으로 정립된 치료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임상적 효과를 보였을 때 디지털 치료제가 되는 거고요. 관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가 자가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투약 조절을 하는데
그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얘기는 되게 팬시한데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환자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나 이거 쓰면 되게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사가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안다고 그거 되게 좋다라는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는 것, 그 다음에 나도 가끔은 약 먹는 거 까먹는데 알람 울려주는 것, 또한 내가 아토피 피부염을 지금 10년째 앓고 있는데 나는 탕목욕만 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 나는 항상 42도에서 45도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36도에서 37도의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에 해야 되는 것도 몰랐어.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있고요. 그러면 막상 이거 얼마 쓰실래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종합병원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얘기하시지만 의원급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거 돈 내야 돼? 라는 그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고요. 뭐 공급자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드는 이제 테크 기업들은 규제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이거에서 얼마 벌 수 있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그럼 나의 회사의 밸류업을 어떻게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덩치를 키운 다음에 이 산업을 향후에 주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간보험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됐든 이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용적이고 그 다음에 그 미충족 의료를 달성시켜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게 만성질환자들을 관리시킬까,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신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의료도 아니죠. 뭐 어떤 제도적으로 보면 혁신의료 기술에 속하는 카테고리인데, 그래서 불확실한 재원이나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이럴 수 있겠네 하지만 기존의 개원가에서 잘 환자를 관리하시는 분은 내가 이걸 왜 처방해야 돼?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즉, 이거 안전해? 이거 환자한테 처방할 정도로 괜찮은 거야?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 알려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어떻게 처방해야 돼? EMR로 처방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따로 뭐 내가 웹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귀찮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결국에 저는 디지털 치료제를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뭐 CDSS도 그렇고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있는 문제점이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부분은 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의료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 증대될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그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건 이런 의료 기술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망한 AI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도 물론 되게 좋은 페어 테라퓨틱스라고 아까 미국에서 주목받는 그 디지털 치료제 기업입니다만 투자도 저렇게 잘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2조 원의 밸류가 아니라 1조 원의 밸류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왜 그럼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른쪽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1초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올해부터 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오래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상담, 뭐 뇌소진료 팔로우, 환자 모니터링이 거의 다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일부 전화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재 환자들이 좀 병원을 꺼려하고 집에서 조금 독립적인 공간에서 학습하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은 좀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디지털로 이런 서비스를 대체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뭐 식약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부, 심평원에서도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고 특히 뭐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카운터파트였던 민주당 쪽에서도 디지털과 관련된 의료의 변혁, 혁신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은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뭐 소개는 좀 드렸고 디지털과 관련된 글로벌 정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서 미국에서 현재 개정된 내용 위주로 조금 먼저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4개 진료과를 제외하고는 이 원격 진료가 영구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까지는 모든 진료과에 대해서 임시적 권한을 부여하되 영구적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한 근거를 2020년 12월까지 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도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서비스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원격 의료가 제공이 가능할 때, 두 번째로는 비대면을 제공하는데 이게 비대면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환자가 좋아졌다는 거를 얘기하거나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때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입된 새로운 영구적으로 편입된 내용이 정신건강 질환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신질환의 특수한 진단, 처방, 치료에 대해서는 원격 의료로 할 수 있도록 수가를 부여했고요. 대신에 적어도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가 한번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12개월 내에 앞으로 네가 비대면 진료를 해도 되겠니? 그리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위험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중에서도 약물 중독 질환들도 이에 해당하면은 2022년부터 수가를 영구적으로 주는 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방식과 같은 이제 전화로만 하는 음성 처방, 음성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지금부터는 주는데, 다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등록된 주소지의 전화번호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다 갖춘 상황인데 환자가 오디오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디오를 사용하든 오디오를 사용하든 수가의 차등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오디오의 조건에 만족하면 그 Substance Use Disorder라고 하는 약물 중독 치료에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영국이 조금 재밌는 시스템인데요. 영국은 이 밑에 출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 2020년 1월 달에 이미 우리는 2024년까지 모든 환자가 앱을 통해서 문진을 하고 병원을 올지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할 거야 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영국은 인도제 기반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제너럴 피지션이라고 하는 의사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그 의원으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약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바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상황을 체크를 해서 집에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간단한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되는지, 또는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트리아지라는 분류를 통해서 바로 예약을 땡긴다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외래 환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은 입원과 외래의 중간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까지 약 3,200억 원을 투여해서 인구 10만 명당 40개에서 50개의 가상병동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비드 경험을 해보니까 관찰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보내긴 애매한데 그렇다고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는 군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버추얼 워드를 만들어서 코비드뿐만 아니라 상기도 감염, 요로 감염, 노쇠 환자들, COPD 환자들도 최장 2주까지 집에서 홈 모니터링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거를 이제 딱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코비드 옥시메트리 앳 홈은 아예 입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 재택치료처럼 진단은 받았지만 특별한 어떤 고위험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처럼 셀프 모니터링 하면서 환자 상태 체크하는 게 왼쪽이라면, 그리고 이거는 GP가 담당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1차 의원의 선생님들이 담당을 한다면, 오른쪽은 중증도가 높고 위험도도 높으신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근데 이제 병원에서 개선이 돼서 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면, 그러면은 저기 밑에 보시듯 산소 장비나 필요하다면 어떤 벤틸레이션이나 집에서 쓸 수 있는 스테로이드도 이제 구비를 해놓고 모니터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올 수 있게 하고,
재택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씩은 방문하면서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사한테 보고를 하고, 즉 2차 병원 이상급에서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시스템 자체가 공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원급과 그 버추얼 병원급 간의 그런 구분이 잘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요. 일본도 결국에 행위별 수가, 물론 뭐 DPC를 한다고는 하지만 행위별 수가에 근거하고 있는데, 2018년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면에 대해서 대면 수가의 60에서 75%만 부여를 했고, 대면과 대면 사이에 한 번 정도의 이제 비대면을 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대면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낮은 수가를 받으면서 원격 의료를 해야 되냐라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서비스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왕진 수가가 되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비드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2020년 5월에 의료인 대상으로 해서 약 설문을 해봤더니 67%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쓸 거야. 병원의 45%가 나는 원격 의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답을 했고요. 실제 2021년 기준으로 한번 그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처음 그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 4월에는 원격 의료 참여 기간이 약 9.7%였고 6월 달에는 14.5%로 확장했지만 향후는 정체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의사협회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원격 의료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뭐 이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냐, 그리고 관련돼서 테스트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리고 또 일본이 되게 특수한 상황이 의원에서 그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원급은 아직도 종이 차트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글로벌 정책, 즉 앞에는 이제 비대면 의료였다면 지금은 이 비대면 의료에 다양하게 붙는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가 과연 의료기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2016년, 17년 미국 FDA나 유럽의 뭐 CE 같은 곳에서 이제 의료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내리고, 즉 어떤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이런 범용 장비에서 구동이 가능한 모바일 앱도 의료기기다라는 정의를 내리고요. 그래서 FDA가 소프트웨어를 그럼 의료기기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자체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을 평가해서 업데이트의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프로덕트와 제품을 구분하고 회사가 좋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프로덕트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간소화 절차를 해줘서 먼저 출시하고 실제 쓰이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영국도 비슷한 서비스인데요. 영국도 일단 기본적으로 티어 A, B, C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의 난이도를 나눈 다음에 티어 C에 해당하는, 즉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치료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행태 변화, 자기관리, 치료, 액티브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어떤 효과성을 검증을 통하고, 더 중요한 건 사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보고해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리나라와 그나마 의료제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제 우리나라 건정심 같은 기관에서 연 2,000유로에서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게 합의가 2000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 안전성, 기능성, 질, 데이터 보안과 보호를 만족시키면 먼저 출시시키고 실패 개월 동안 수가를 주고 써보게 합니다. 그래서 수가를 써보고 좋으면 다시 수가 협상을 통해서 정식 등재를 할 수 있는 선출시 후 평가를 이제 계속 하게 되고요. 독일이 또 되게 특이했던 거고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무리 좋은 디지털 서비스라고 해도
대면으로 의사 선생님이나 임상심리사가 상담하는 것보다 효과를 담보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디지털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즉 나의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든지, 또는 우울한 거를 내가 정신과를 가는 거에 대해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익명성이라든지, 그런 삶의 질 또는 뭐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내가 조금 많이 안다든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메디컬 베네핏 같은 경우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질의 개선도 수가평가에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환자나 그 의료 체계의 개선이 있는지, 즉 환자가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의료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고 환자 의사 관계가 좋아지고 이러면 수가에 반영하겠다라는 선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인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냐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아마 그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집단이 저를 포함한 이제 의사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한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이게 정말 이러한 기술들이나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가 환자의 치료, 질환 관리, 재발에 도움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위협이 될까? 또는 내가 이런 행위를 받아들이면 잠재적인 이익은 뭐가 있을까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실린 내용인데요. 그 내과 이사회장님이 유임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기사를 찾아봤더니 상급병원 쏠림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줄이면서 상급병원은 중증 관리만 하고 1차 의원이 실제로 환자를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의사를 만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뭐 다양한 각도에서 국민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존의 그 의협이나 다른 이제 의사회 입장보다는 조금은 진일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작년 12월에 의협에서 발표한 건데요. 저는 의협이 비대면 플랫폼이나 원격 의료를 반대한다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충분한 그 근거가 있느냐를 우려하는 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레임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걸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부분은 제 노란색으로 쳐놨지만, 원격 의료가 대면 진료 대비 어느 정도로 좋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효과가 담보할 수 있을지를 우리나라 상황에서 연구한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충분히 검증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파란색 하이라이트가 저희가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보험자 입장에서는 의료는 분명히 비용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만 의사 개개인 입장에서는 비용 효과적이거든 어떻게 하면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을지를 걱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끊임없이 그 의사와 보험자가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이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논의, 그리고 의사 입증을 좀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하지 않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미 많은 한 열 몇 개의 이런 의료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앞으로 대처해야 될 자세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뭐 시범 사업을 하든 R&D를 하든 아니면 어떠한 사업이 됐든 간에 모니터링 주체로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의 업무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비용 효과적인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는지, 또는 업무량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가 늘어지니까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고 체계적인 연구를 같이 협조하는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도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동시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즉 단순히 아까 독일 모델이 저는 합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질을 좋아졌는지 당연히 보여줘야 될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뭐 임상 전문가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심사 및 그 보상과 관련된 어떤 스테이크홀더 간의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되는 게 적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게 많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아직은 저는 플렉서빌리티라고 생각하고 퍼머넌스로 가기 위해서는 뭐 인허가 상용화가 연속된다든지 저희가 기술을 지금 단계화해서 구분하지 않는데 단계화한다든지 의사가 믿고 쓸만한 작용 기전이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자 중심 평가, 무엇보다도 이제 심평원 같은 데서는 실생활 근거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를 의사 선생님들이 아래와 같이 정적으로 보실 때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는 비대면으로 훨씬 더 접근성을 개선을 한다면 다음 외래 때 조금 더 환자한테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보상받는 기전이 존재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